네, 오랜만에 수업 실황이 아니라 그냥 제가 따로 녹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네, 비상 문학 녹화입니다. 음, 그냥 현재 학교마다 출판사들이 좀 다른데 지금 이 비상 문학은 전민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용산고 2학년 학생들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뭐 둘 다 공통적으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저도 이제 안 다룰 생각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쪽에서 다루는 거라면 진행을 해 나갈 테니까 본인들 학교 진도랑 맞지 않는다면 음,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단원 나를 깨우는 문학. 이제 문학의 본질, 기능들을 다루고 있는 단원이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저 고체 중에 첫사랑 그리고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부분으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이제 문학은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경험 및 미의식을 담은 문화의 한 양식이다. 여기까지는 문학이 어디에 속하느냐, 문화의 한 양식이다 정도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의 정의를 얘기해봐라. 그럼 보통 그 뒤에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설명하는 편입니다.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하고 또 그걸로 표현한 언어 예술이다. 즉,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이 언어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과 글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고요. 가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게 험난하고 아니면은 또 좀 다소 역하거나 좀 과한 것들, 우리가 보기엔 좀 혐오스러운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바가 계속 그냥 뭐 구역질 나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개인의 삶의 내면을 진솔하게 살펴보고 또 그걸 교훈 삼아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가치 있는 내용에 속하는 것이죠. 그게 아닌 그냥 일방적인 비난이나 혐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학 또는 예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내용 바로 가치 있는 내용이란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인간의 삶과 세계를 탐구하고 언어를 가지고 이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언어 예술인 거죠. 소리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음악이고 이제 점선 면으로서 그걸 이차원 공간에 드러내는 게 회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통 활동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 그림 자주 봤을 거예요. 요 그림 요거 우리가 근데 자주 보는 게 지금 제가 칠한 네 가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맥락을 함께 이해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뭐 효용론이라든가 표현론이라든가 반영론이라든가 이런 외제적 관점의 맥락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선 그 얘기는 할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이겁니다. 작품을 매개로 작가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독자는 그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생활이 변하게 되죠. 그것을 하나의 소통으로 본다는 것. 여기에서 약간 뇌절을 더하면 작가가 속했던 그 과거 시기의 문화, 사회 등의 맥락이 이 작가와 작품에 영향을 주었죠. 독자도 자신이 살고 있는 현대의 뭐 지식, 사회, 문화 맥락들이 다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해서 독자는 그 작품을 그 맥락 안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작가와 독자의 어떤 시대 간의 소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좀 과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도 뭐 일면 이해는 하지만 저도 과하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 문학의 미적 기능, 아까 말했듯이 예술, 이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담지하고 있는 아름다움의 성격, 기능들이 있겠죠.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 이 어휘풀이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미의식이라든가 심리적이라는 게 막연하게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단어긴 해도 이런 의미다라는 걸 짚을 필요가 있는데 공통적인 단어 보시면 아름다울 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의 방식에서도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의해서도 미적 가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결국 누구의 일이다? 자가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문학이라고 하는 예술의 갈래, 뭐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걸 왜 배우냐. 그냥 뭐 그냥 즐기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도 한편으로는 이걸 이렇게 짚어주는 것들에서 회의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예술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그것을 또 이어나가는 하나의 문화 양식인데 배웠을 때 우리가 아름다움을 더 잘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결국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독자의 몫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여기서도 잘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혹시 오히려 이거는 그냥 이거 '아 내신 따야지.'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아요. 이걸 하나의 문학으로서 나는 이걸 충분히 이미 향유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배우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되나?'라는 걸 고민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고체중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고재종 작가의 시 중에서는 저는 사실 오히려 요쪽이 더 마음에 드는 거 다른 현대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시들도 의미 있게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자 첫사랑이에요. 아 이 시 아름다우면서 좀 잔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을 한번 피우려 의도죠. 꽃을 피운다. 이거 제가 미리 스포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랑, 결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누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어 그만큼 많이 도전하고 노력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눈이 주체입니다. 눈이 눈 눈이 나뭇가지 그것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대상으로 꽃을 피우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 좀 더 자세히 보면 볼수록 잘 보이는 건데 그냥 나뭇가지도 아니고 흔들리는 나뭇가지요. 이 눈은 여기에다 꽃을 피우려고 한다는데 이것만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눈이 물이니까 이렇게 흡수돼서 꽃이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눈꽃을 피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가 흔들린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조건이죠. 조건이라기보다는 처해진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그러면 눈이 거기에서 눈꽃을 피우기가 사실은 좀 어렵겠죠. 자, 험난한 사랑을 이미 이 갖추고 있는 상황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조건이죠. 그러면 그 도전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싸그락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졌겠지." 이게 눈이 한 노력인 거죠.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한 노력인데 그 노력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청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난분분 난분분 흩날리는 모습을 통해서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이 움직임의 심상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반복되는 말로 운율감도 생기면서 동시에 이러한 심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표상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활자를 우리가 보는 거지만 실제로는 활자를 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런 동작이나 외형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오감으로. 직접 느끼고 막 눈 부시거나 뭐 눈앞이 어지럽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한 느낌. 우리가 오감은 늘 지금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들 요걸 보면서 오감이 살아 있으시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눈으로 딴짓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오감은 우리가 매 시간 매 순간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접하고 있는 감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시에서 심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심상. 그래서 심상을 설명할 땐 기본적으로 이제 오감을 기준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복합 감각 들어보셨나요? 저는 보통 이제 요리 내지는 이제 음식을 가지고 이 복합 감각을 설명드리는 걸 좋아하는데요. 음식이야말로 오감이 모두 한 번에 다 나타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일단 눈으로 보죠. 그리고 냄새도 맡죠. 그리고 씹고 맛보면서 미각으로 느끼기도 하고 촉각이 조금 아리송하실 수 있는데 입안에서 느껴지는 촉각을 우리는 식감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맞죠? 또 뭐 있어요? 마지막으로 청각? 청각은 여러분들 씹을 때 내는 소리 뭐 이거 뭐 저는 뭐 좋아하진 않는데 뭐 항상 먹방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들리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 네. 제가 좋아하는 이 고기 굽는 소리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역시 음식을 직관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감각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감각이 되겠습니다. 공감각은 전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인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는 없어요.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재밌다기보다는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보고 있는 게 DSM-5, 이제 2022년에 나온 건 DSM-5 TR이라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병원에서 진단하는 어떤 정신의 문제들 있잖아요. 한 305가지인가 되는데, 거기에도 요 공감각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마약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아니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는 없다. 뭐길래 그러냐? 가령 지금 여기 써 있는 심상의 글씨는 빨간색인데 여러분들 빨간색이라는 색감을 청각으로 느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있으면 신고한다. 병원에 가거나. 어, 그 빨간색을 청각으로 느낀다. 불가능하죠. 근데 이게 이 감각의 경계를 흔들어 놓는 그런 약물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불법적인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시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푸른 종소리 이런 거. 푸른 종소리. 종소리라고 하는 이 청각을 어떻게 했어요? 푸르다로 시각화하는. 예, 이게 바로 국가가 허가할 뿐만 아니라 권장하는 유일한 마약, 예, 공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 시의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걸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이연을 할애했어요. 자, 근데 너무 안타깝죠. 분명히 아까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지금 부딪혀서 눈꽃을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사랑, 그 결실이 뭐라고? 눈꽃이라고 했죠. 그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줬다. 누가? 눈이죠, 눈. 그 다음에 결국은 했어. 해냈어. 그 해냈기 때문에 눈꽃을 피워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황홀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 저는 근데 이 시가 참 잔인하고 안타깝다 하면서도 공감 가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아, 3연에서 4연 넘어갈 때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해. 약간 어떤 그림이냐면 첫사랑에게 이제 고백을 했어. 음, 각자 생각해 봐요. 고백을 했어. 고백을 해서 사귈래? 했어. 받았어. 그래 라고 하고 바로 지금 만약에 이 영화나 드라마로 따지면 바로 다음 컷에서 반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다른 사람.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게 첫사랑의 다양한 노력과 시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때? 그다음 지금 봄꽃으로 지금 설명되고 나타나는 이 봄꽃은 뭐예요? 첫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눈꽃은 이미 다 떨어지고 녹아버렸어. 그리고 그렇게 녹아지고 떨어졌을 때 모두 남았어? 상처도 남았지.
그 상처도 남았지. 그 상처를 발판으로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했다. 불과 한 커트 만에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야.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아니 상처가 아름다울 수도 있지 않나요? 뭐 별 모양 상처 아름다운데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의 관계가 모순된다라는 면에서 이걸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역설법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요건을 원래 모두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문학 시간에 이런 그냥 모순만으로 된 그냥 모순만 있으면 뭐다? 개소리다. 근데 우리는 문학 시간에 개소리를 배우지 않습니다. 문학 시간에 역설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음. 개소리는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도 '모순점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아 이게 역설이겠구나. 그럼 내가 이 숨겨진 의미를 찾아볼까?' 이런 태도로 접근하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서도 어때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긍정적 요소가 상처라고 하는 부정적인 부분을 꾸며주고 있는데 이 둘은 양립하기 긍정과 부정이라서 양립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또 말이 돼요? 상처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많은 노력을 통해서 눈꽃으로 첫사랑의 결실로 만들어진 거. 하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눈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더 성숙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성숙한 봄꽃이 나오는 거죠. 이전에 있던 노력과 결실 그리고 헤어짐의 아픔까지가 있으니까 상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데 결국은 성숙한 결실을 내니까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있는 겁니다. 내용 되게 간단한데 저는 요 구성이 막 급발진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또 좋기도 해요. 자, 어휘들 꼭 참고하시고 시험 봐야지. 자, 작품의 시적 발상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시적 대상의 모습. 그러니까 화자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건 뭐냐. 눈꽃이 되는 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그건 털어서 없어지고 봄에 꽃이 피는데 시인은 그걸 어떻게 봤다? 네. 그것을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시련 그리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성숙한 사랑.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음 이 서정갈래를 세계의 자화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극도의 주관성, 주관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배치가 똑같고 형상과 빛깔이 똑같아도 지독한 주관의 영역 안에서 나는 다른 의미 부여를 하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게 시라는 음. 음. 요 매화라는 기생의 매화라는 이 시조는 이 사실 시조 평소에 이름 작품의 제목 같은 걸 이렇게 짓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요렇게 써 있으면 "매화의 옛 근거래." 해 놓고 물결 표시하는 걸로 이 시조를 표현하곤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읽어 보시면서 저는 이제 숙제로 문제 풀이한 다음에 숙제 문제 풀이하고 그다음에 요 내용들 같이 집독할 거예요. 음. 표현 방법들 아마 문제 풀면서 왔다 갔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넘어가고요. 지금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 다 숙제예요. 자 그다음에 또다시 이론 부분입니다.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기능. 자 인식적 기능. 인식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인식. 우리 이걸 이제 한 글자로 줄이면 요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안다라는 거예요. 네. 지식은 알매 대상의 일부인 거죠. 지금 그 알미라고 하는 내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통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도 사실 어차피 하나의 개체인 이상 24시간이라는 시간, 또 정확히는 이제 수면도 해야 되니까 뭐 할 수 없는 시간들도 빼고, 이 삶이라는 게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문학 작품을 통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일단 접하게 되죠.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고, 또 기존에 알고 있던 것도 다른 관점으로 보는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간접 체험 등으로 삶의 진실을 마주하면서 '아 이게 삶의 모습이군.' 하면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된다. 이상이 이제 뭡니까? 문학이 주는 인식의 기능이다. 자 그다음에 윤리적 기능. 결국 독자는 이 작품을 읽고 뭐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새로운 걸 알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모두에요, 올바른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올바른 것을 지향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윤리적 기능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문학이라는 걸 빼면, 윤리적 기능이라고만 얘기 쓰면 뭐 도덕책에 나와 있는 도덕 교육의 목표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삶의 의미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독자는 어떠냐?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거 본받아야지.' 혹은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좀 더 구체화하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겠다.' 롤 모델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나아가 자신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이게 결국은 이걸 실행해야 되는 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죠. 가끔 이제 뭐 그 카레 노래, 거기에서 약간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난중일 약간 나중일기는 부분 발췌해서 읽거나 이제 하긴 했는데, 보면서 '아 역시 이순신.' 가끔 이제 저에게도 오는 삶의 위기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임진왜란이 터지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어떤 마음의 태도나 어떤 식으로 그러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배우기도 하는데, 어 근데 이걸 제가 이순신 장군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태도에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내 삶에 적용할지를 생각하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을 또 되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한계는 무엇이고 나의 특장점은 뭔지를 통해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은 아무래도 성과, 뭐 어떤 경제적인 문화적 성과도 그렇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도 있겠습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윤리적 성과도 있겠죠.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바른 생각과 태도가 되겠습니다. 빙그레의 영역은 각 학교마다 모두 좀 살펴보는데, 네, 어떤 학교도 음 이거는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볍게 읽을 만한 수필이었어요. 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선생님의 쉽게 쓰여진 시. 음 그 윤동주 시인의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관된 정서, 이런 것들 있죠. 음 약간의 의지와, 물론 이제 의지적인 모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저변에 항상 깔려 있는 그 정서는 대부분 부끄럼. 근데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지금 겸손과 자조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되죠. 부끄러우려면 자신을 돌이켜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죠. 근데 다분히 이 윤동주 시인은 굉장히 부끄러움, 그러니까 '아 쑥스러워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과는 되게 결이 달라요.
음,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조금 너무 소극적이다라든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금 가치가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 밤 그리고 추적추적 내리는 비 어둡고 음습하고 또 한편으로 우울하게 느껴지는데 그런 면에서 이걸 단순히 시간적 배경이 밤이다, 뭐 비가 내리는 상황이다 요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반영론적 관점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 상황과 어 뭐 환경, 맥락들을 고려해서 뭐 어떻게 봐요? 일제 강점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은 이 타다미 6 장이니까 음 이게 정말 딱 사람 하나 눕고 책상 앞에 놓여져 있고 옷장이 있고 잠깐 예전에 잠깐 살았던 그 고시원 같은 느낌이네요. 고 정도다. 정 그러니까 굉장히 좁아요. 좁 좁은데 갇혀 있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여기 자체도 어떤 구속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어디야? 남의 나라, 남의 나라. 그리고 또 이런 면에서 그리고 작가 시인의 일대기 상황들을 통해서 이게 아마도 1942년 유학 중에 쓰여진 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제 강점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이어지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자 이 시인은 '일제 강점기가 대단히 좀 부정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보여주는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보여질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이 있냐.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있겠죠. 어 당시 뭐 2천만 이제 어 조선인 한국인들이 있다면 2천만 개의 삶의 양식과 대응이 있겠지. 이제 뭐 제가 아는 한에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 보면 "마음에 안 들어? 들고 일어나 싸우자." 무장투쟁의 방식이 있겠죠. "아니야. 적극적으로 거기에 붙어보자." 여기에선 아예 논외로할 건데 이 친일의 항목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쓰는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친일 이 방향은 아예 논외로하고 왜냐하면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대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 상황에서 친일하는 이쪽이야 뭐 우리가 이전에 배운 태평천하에 나오는 윤직원 영화 같은 스타일이니까. 이걸 제외하고 그럼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어떠냐. 무장투쟁 극단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윤동주 본인은 자신의 위치를 이 스펙트럼 안에서 어디로 잡겠느냐는 거죠. 이 시쓰기는 어디쯤일까? 너무 소극적이다. 요런 자괴감, 자책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다. 시인이라는 말 자체가 시를 쓰는 사람이죠. 시를 쓰는 사람이 시인이죠. 이 말 자체에 이 행위가 함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슬프냐? 왜 슬프다고 표현했냐? 다들 적극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데 반해 '나는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미 있는 근데 시인이니까 시는 써야 되죠. 근데 이런 상황, 일제 강점기의 상황에서 그냥 앉아서 시를 쓰는 게 이게 이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하고 극복해 나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시를 써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 자신의 천성 이것을 천명을 슬프다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시인이야. 나는 그래서 사실 뭐 좋은 머리를 가지고 연희 전문 맨날 연세대 가던 연희 전문을 다녔고 그리고 일본에 유학을 했고 그래서 계속 문학을 배우고 있어.' 그게 자신의 적성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나갔겠죠. 여러분들 지금보다도 그리고 제가 대학에 진학할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고 과정이었을 겁니다. 음, 그러니 해야지. 시를 써야지. 슬퍼서 외면하기엔 이건 이미 천명, 하늘이 내린 운명이니까. 땀내와 사랑내의 포근히 품긴. 자, 이렇게 해서 소명을 받아들이면서 이 뒤에는 지금 말하자면 자기에 대한 성찰이 나오는 학비 봉투에 뭐가 담겼어요? 땀내와 사랑내가 담겼어. 향수를 보낸 것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결국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이라고 써 있죠. 사랑과 정성, 고난, 희생 이것들은 다 추상적 개념인데 추상적 개념은 어 우리가 머릿속으로 당연히 생각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감각처럼 직접적으로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땀내와 사랑내라고 하는 후각적 심상을 동원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어때요? 포근히 풍겨있어. 촉각적이죠. 포근한. 이러한 감각적 표현으로 이 학비봉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희생해 가면서 준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 학비봉투를 받아서 나 지금 뭐 하냐. 그 따뜻한 사랑으로 나 뭐 하는데. 대학 노트 끼고 틀딱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사실 나이 들었다고 뭐 문제가 됐냐 그게 그런 맥락이 아니. 정말 틀딱의 맥락이야. 그러니까 현대 현실 지금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타개해야 할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강의를 내가 듣고 있단 말이야. 뭘로?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그 정성으로 내가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은 거야. 무의미한. 하지만 나는 이미 문학의 노예. 난 이미 문학에 영혼을 바쳐 버렸어. 이게 나의 소명이고 천명이야. 거기서 오는 괴리가 있죠.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잃어버리고 이거 극단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어렸을 때 동무들 싹 다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령 요거요. 이거는 다른 동물들과 자신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 거리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당연히 모두 있어요. 동물들은 어쨌든 지금 내 곁에 없잖아. 그래서 상실감, 뭐 외로움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 잘 알고 있는데 상실감과 외로움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근데 그걸 이제 굳이 동물들을 죽여버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연희 전문을 거쳐서 일본 유학을 하고 그게 지금 일제 강점 어 정말 냉정하게 윤동주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 어 머리가 좋게 태어났다. 문학의 소질도 있고 그래서 공부도 잘했어. 그리고 그러한 머리를 알아봐 주고 또 지원해 주는 부모님이나 주변의 환경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 능력과 환경과 운을 기회를 모두 다 발휘해서 연희 전문을 거쳐서 지금 일본에 유학 와서 역시 공부를 하고 있어. 이런 사람 80 년이 지난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 음. 또 일본 유학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어 그런 사람을 저도 예 제가 뭐 견문이 좁아서 그럴 수 있지만 저도 우리 교수님들밖에 못 봤어요. 예 현대 사회도 흔치 않은데 이때 뭐 오죽하겠습니까. 음. 근데 또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도 어떤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위에 있는 것과 연결하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기회를 받아온 사람이야. 이게 선민의식처럼 막 우월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이 "야 나는 머리도 좋고 너네랑은 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회가 좋고 운이 좋았는데 그런데 이 세상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을 오히려 느끼는 거지.
그렇잖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운도 좋고 뭐든지 다 됐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그랬는데 뭐 그 준비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볼 수 없다든가 또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든가 무력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봐. 지금 그 무력감에 빠져 있는 '난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나의 지향점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가라앉는 것일까. 침전. 이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강의 이미지가 있죠. 이 하강의 이미지가 아무래도 비도 그렇고 이런 하강과 지금 맞물리기도 하고요. 또 하강의 이미지가 주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우울감, 디프레션 이런 게 있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고 환경인데 어 내가 너무 무가치한 일에 나의 운과 기회를 약간 과소비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느껴? 부끄럽다고 느껴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가 쉽게 쓰여진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눈 깜짝 딸깍하니까 바로 나오던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쉽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매우 어려운데 내가 하는 일은 그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 느끼는 거지. "육접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삭거리는데." 저는 사실 이 문제의 파련을 보면서 보통 우리가 저항시인 하면은 이육사 윤동주 이렇게 두 분 듣는데 그래서 두 분의 성격은 너무 다르죠. 이육사와 실제로 어떤 학생은 예전에 있던 그냥 어떤 학생은 제가 이육사와 윤동주 이제 저항시인 카테고리에서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 수업 끝나고 보통 그 친구랑 한 30분 정도 보통 이제 텀도 있고 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왜 윤동주를 저항시인의 카테고리에 넣느냐는 그런 저 항의 아닌 항의였어요. 음 뭐 그 친구도 그래도 막 전혀 그냥 막무가내는 아니었고 좀 윤동주가 제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공부를 하려면 이제 저기도 해야 되거든요. 이 창씨개명도 해야지 이제 말하자면 일본 본토에서 공부를 하고 이 말하 입국이라고 하긴 그렇지. 그때 일본의 행정 체계 안에서는 이제 뭐 반도와 뭐 내지인 뭐 이렇게들 나누니까. 네. 아예 그 공부가 안 되니까요. 음 창씨개명을 하는 저항 시인이라는 게 "어폐가 있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였고 저도 뭐 일면 공감하죠. 특히나 시에 있어서는 둘의 성격이 너무 달라요. 물론 이육사의 시에도 보면 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을 느끼거나 좀 절망감을 느끼거나 이런 모습들도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배우는 많은 작품들은 다 어때요? 그야말로 꼿꼿하지. 어 "야 휠 바엔 그냥 죽으면 돼."라든가 "내가 여기 가난한 씨 뿌리고 죽으면 돼.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정말 삶을 걸고 있는 무시무시한 대쪽 같은 성격이 보이잖아요. 이 실제로 이제 무장 독립운동을 하시기도 했고요. 윤동주 선생님은 사실 그것과는 결이 너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윤동주 시인 저항시인이라고 하기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시 자체만 놓고 스킬적인 부분이나 이 표현에 있어서는 '아 윤동주 선생님 진짜 잘 쓰신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 팔연입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1연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요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행이 뒤집혔어요. 물론 어미의 변화가 있는데 요 부분에 이제 어미의 변화가 있기는 해요. 이런 부분이 이제 변형이고 변주고 반복인데 그런데 아 사실 시에서 시상의 전환은 진짜 흔한 일이야.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희망 바라보기. 괴로워하다가 한번
힘내보기 이런 것들 많이 있죠. 하다못해 제망매거도 지금 낙구, 구행과 십행 보면 미타 차례에서 만날 나 다시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대부분의 시인들이 요거 반전이나 전환을 할 때 제일 편하고 좋은 건 뭐야?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써버리는 거거든요. 너무 깔끔하잖아. 근데 여기서 윤동주가 선택한 방식이 너무 세련됐다고 저는 느꼈어요. 행을 뒤집음으로써 그동안의 하강적 이미지가 계속되어 있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이 전반부를 행을 뒤집음으로써 그 전환, 시상의 전환을 노린다는 게 솔직히 너무 좋았어. 물론 저는 전에 뭐지? 또 다른 고향이었나요? 윤동주의 시 중에 거기 보면 풍화작용이란 말이 항상 거슬리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진짜 탄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환된 부분을 좀 볼게요.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고 지금 화자가 하는 일이야.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몰아. 이건 내가 등불로 아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둠을 완전히 내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침이 하는 일이죠.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거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아침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아침은 어때요? 시대처럼 와요. 삼국 지나고 남국국 시대 통일신라랑 발해 있고 그 뒤에 고려 있고 조선 있듯이 이미 미래에 올 일이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안타깝게도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했죠. 진짜 그렇게 많이 안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즉 일제 강점기에 죽은 윤동주에게는 조국의 해방은 미래의 일이에요. 네, 시대처럼 온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연대표처럼 우리의 과거인 듯이 확정을 하는 거지. 역사의 도표가 있어서 아, 광복은 확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확정을 하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정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 의지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 어영부영하다 그때가 와서 이렇게 됐네가 아니라 이게 올 거다라고 하면서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걸 우리는 의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아침을 기다리는 나는 뭐라고 표현돼 있냐면 최후의 나라고 마지막 나의 모습. 스스로를 성찰하고 까보고 그 내면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그 모습의 내면적 자아, 최후의 나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고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해요?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나, 최후의 내가 지금까지 침잠해 있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한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밉니다. 뭐예요? 악수해. 여기에 대해서 뭐 화해한다, 내적 갈등 해소한다 다 맞는 말인데 어떤 느낌이고 상황이냐 하면 이전까지 괴로워만 하고 나는 쓸모없어. 많은 사람의 사랑과 헌신, 노력을 뒤집어 쓰고 이런 거밖에 못하는 나는 참 쓸모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나에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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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하는 일 어둠을 조금 내모는 일이야. 네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 확신을 한다면 그것도 이 세계를 헤쳐나가는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말해주는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용납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걸 단순한 뭐 정신 승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 시인의 활동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엄혹하고도 비극적인 이 시기에 이 시기를 살아가는
어떤 유일하고 희망적인 방법이 아니었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여기에도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다. 다소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의 정서들, 뭐 어떤 체념과 어떤 자조적인 정서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지가 있다고요? 아, 윤동주 의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있습니다. 에 있는 문제들도 풀어보시고요. 빙그레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꼭 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45페이지까지. 자습서 숙제만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프린트 문제까지 같이 나가야 될 거예요. 1주차 진도 정민고, 농상고, 이제 이문고까지. 그러니까 이문고 아니구나. 네, 정민고, 농상고 이 두 학교에서는 비상 문학교 가서 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